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신문과 한겨레 TV가 마련한 6.4 지방선거 특별기획 광역단체장 후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로 일했습니다. 정당에서는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습니다. 이제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후보로 선출된 직후라 일정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한겨레 신문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겨레 신문이 불러주셔서 영광이죠. 네, 한겨레 스튜디오에는 혹시 전에 와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4년 전인 거로 기억되는데요. 당시에 유시민 후보, 심상정 후보와 함께 그때 김어준 씨하고 네. 여기서 한번 방송 출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전에도 물론 여러 번 왔었지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를 곧바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김진표가 경기도지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쉽게 네. 유권자들한테 설명을 하신다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경기도 경제. 경기도가 늘 대한민국에서는 1등을 했는데 네. 김문수 도정 8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행 발표로 하면 1인당 지역경제 성장률이 꼴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또 작년에는 재정적자가 1조 5천억이 생겨서 IMF 이후 최초로 경기도가 감액 추경을 했고 경기도가 진 빚이 16개 시도 중에 제일 많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면 경기도는 그냥 식물 경기도로 존속할 뿐이지 도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아무런 적극적 행동도 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에는 97년 외환 위기를 극복할 때 우리 민주당계, 진보정당계에서는 처음으로 임창열 후보가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바로 경기도지사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됐었는데 지금 경기도가 똑같은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는 경제 전문가, 준비된 경제도지사, 저가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정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김문수 지사가 오랫동안 도정을 맡아서 일했는데 뭘 잘못하신 걸까요?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김문수 지사가 좋은 점이 많은 분이죠. 네. 아주 소탈하고 무지무지하게 부지런하고 정치적으로 뛰어난 분이죠. 택시 운전수로서의 김문수 지사는 그렇죠. 뛰어난 정치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가 된 경기도를 꼴찌로 만드는 경제 파탄의 책임, 특히 일자리를 가장 1등 얻은 일자리 면에서는 전국의 일자리 공급을 손학규 지사 임기 마지막 해인 2006년에는요. 경기도가 18만 개를 더 늘려가지고 전년보다 62%를 공급했습니다. 전국 일자리 전체에. 근데 작년에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로 줄어서 6만 5천 개로 줄고 그리고 그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7%로 줄어들었습니다. 1등 얻은 경기도가 1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가 없다. 네. 그것이 제일 큰 문제고 지금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나 대통령이나 수상의 업적을 평가할 때 첫째는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냐. 두 번째가 물가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일자리에서 실패했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약간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경기도가 좀처럼 발전을 잘 하지 못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그 인구를 흡수해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인 능력은 제약이 돼 있고 특히 중앙정부가 경기도는 재정 지원을 굉장히 박하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리더십, 경기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역대 경기도지사들은 경기도를 대통령 후보가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한 감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은 문제를 만들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내부 동력을 끌어내는 것이 리더십의 요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후보님께서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도농복합지역, 적경지역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서 갈등이 많습니다. 이 전체 경기도를 하나로 통합해내는 그런 통합의 능력, 이것은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해봐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부 안에서도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이 있고요.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남경필 후보가 해보지 못한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또 원내대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정치적 그런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통합의 경기도를 만들어내는 능력 면에서는 앞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걱정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김진표 후보님께서는 야당이시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되더라도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는 데는 혹시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실사구시의 경기도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실사구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관료 생활 30년 하면서 행정부 내에 저하고 많은 그 인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 제가 가동하고 하면 다른 어떤 여당 정치인들보다도 경기도민의 실질적 이익을 위해서는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회에 그 서울시장만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경기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인구는 지금 1,000만 밑으로 줄어들었고 네. 경기도는 1,250만 명입니다. 아마 불과 5년 내에 경기도 인구 1,400을 넘어서 1,500에 육박할 겁니다. 네. 따라서 국정 전체와 연계해서 문제를 보라고 서울시장을 불렀는데 서울시장과 함께 경기도지사도 국무회의에 반드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신 건데요. 박원순 서울시장 또 송영길 인천시장 이분들하고 같이 어떤 수도권의 새정치연합의 공약 같은 걸 혹시 같이 만드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발표하시거나 뭐 이런 계획 같은 걸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제가 예비후보 시절에도 그런 것을 박 시장이나 송 시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두 분이 다 전화를 주셔서 네. 지금 그 참모들끼리 어떤 문제를 공통으로 할 거냐. 우선 대표적인 것이 교통 문제죠. 그리고 규제 개혁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겪고 있는 이런 이 주택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방 재정 문제. 이건 비단 수도권뿐만 아니라 16개 시도 전체의 문제지만요. 이것을 풀어가려면 어느 한 시장이나 도지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통 문제 같은 것은 세 광역시도가 하나의 통합된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뭐 전에 김상곤 후보가 얘기했던 이동공사가 됐든 제가 주장했던 대중교통공사가 됐든 뭘 만들어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수도권 공약은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야당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면 후보 등록이 5월 15일, 16일인데요. 네. 그 이후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방향을 조율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우선 한번 만나야 되고요. 네. 그거는 뭐 딱 집어서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니까 일정. 그리고 그 협약의 그 방향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 짓는 작업을 해서 또 한 번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약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자리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일자리 만들기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은 청년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일자리는 이제 도의 역할은 한계가 있고 결국 좋은 일자리는 강한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도가 재정을 투자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자리가 취약계층의 일자리죠. 노인, 장애인, 그 다음에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그 다음에 재취업률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문제는 도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만
성과가 있는 것이고요.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이제 청년 일자리 이거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숫자로는 150만의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1년에 20만 개씩 폐업하고 또 같은 숫자가 개업합니다. 경기도 안에서만. 네. 이분들의 폐업률을 어떻게 낮추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남게 만드느냐. 이것도 지금까지 중앙정부에만 맡겼는데 이건 이제 도가 시가 함께 이걸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청년 실업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지금 우수한 인력이 전부 인류기업에 스펙 만들어가지고 취직만 하려고 하지 모험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우리 경제 미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70년대처럼 또 2000년대처럼 그 젊은이들이 우수한 사람이 대기업에서 나와서 창업을 하려고 그러고 언론이나 공직자들 고시 합격한 사람도 나와서 하려는 그런 분위기의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고요. 그건 사실은 중앙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핵심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창조경제 뭐 이런 저 벤처기업 창업 열풍 이거 일으키려면 핵심 전략은 금융을 혁신해야 됩니다. 금융이 지금처럼 담보 위주의 금융으로 해가지고 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은행에 찾아가서 구걸 하는 이런 분위기로는 절대 이 창조경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금융 자본이 우수한 아이디어와 엔지니어를 찾아다닙니다. 그런 형태로 금융을 혁신하는 일 도지사가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경기도가 100억, 31개 시군 100억 내라. 나머지 1,800억은 기관 투자가들로부터 출연을 받으려고 합니다. 네. 이 돈 2천억으로 500억씩 4개의 펀드를 만들어서 좋은 벤처기업이나 강한 중소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골라냅니다. 골라내가지고 거기 투자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는요 아주 무책임한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경쟁에서 잘해서 살아남아가지고 코스닥 상장 직전에 투자합니다. 네. 그건 누구 못합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런 좋은 기업을 창업 초기에 발굴해가지고 투자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안 하냐? 리스크 테이킹을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벤처의 성공률이 1, 2%인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초기 투자에 따르는 손실은 10% 투자한 공공부문에서 먼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초기의 손실 10%는 경기도 투자분에서 먼저 질 테니 당신들은 그 위험은 없으니까 들어가라. 나중에 들어가라네. 그런 전략하에 지금 펀드를 만들어서 그 청소년 창업 펀드로 운영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자리 얘기가 나오니까 후보님께서 답변이 굉장히 길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자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숫자 몇십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일자리냐 또 과연 그 일자리가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텐데요. 그런 측면도 좀 충분히 고려하고 일자리 공약을 이번에 그렇습니다. 내놓으신 거죠. 네, 우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이제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은 어떻게 할 거냐. 공공부문에서 가능하면 정규직화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선진국에도 비정규직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제 파타임 잡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경제가 분화될수록 필요한 건데 문제는 제대로 그러니까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대우 원칙이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경기도에서부터 공공부문에서 세우느냐. 그래서 저희 당에서 지금 전 지방정부의 공통공약으로 생활임금을 확산시키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모든 예산을 발주하고 납품이나 거래를 할 때 입찰을 받을 때 이 기업이 노동력 착취를 하는 기업이냐 최소한 생활임금은 주는 기업이냐 이것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복지 공동체를 위해서 제1, 제2, 제3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 네. 이런 공약을 내놓으셨는데요. 이게 정확히 이행이 되려면 전달 체계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제가
아주 청와대에서 정책 수석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네. 그때 우리나라 복지 재정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그렇죠. 전달 체계가 무너져서 제가 의심이 들어서 이게 과연 돈이 제대로 수요자에게 가느냐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아멘 감찰팀을 제가 만들어서 확인해 봤더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서 그 뒤에 이제 공무원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선된 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네. 경기도에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약 200만 명이 넘습니다. 경기도에. 네. 그 2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을 잘 네트워킹해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복지 전달체의 핵을 이루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핵은 뭐냐 하면 복지의 최종 수요자를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자원봉사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만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서로 써서 올리고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만 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 사업에 돈 내려 보냈으니까 이건 잘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다시 시켜줘야 그래야 전달체계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예.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물망, 급행, 경기 하나 전철망. 네. 이름이 약간 어려운데요. 네. 또 버스, 준, 공영제. 네. 이런 교통 관련한 공약에 대해서 직접 약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 당의 원혜영 의원께서 이 공공성 강화를 그렇죠. 주장해 주셔서 이슈화한 건 참 잘하셨고요. 네. 경기도가 이제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버스가 완전 민영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럴 해저드가 말도 못합니다. 적자 노선의 적자를 보존해 주는데 그 받은 기업은 흑자 노선에서 막대한 이익이 나는 거죠. 이건 도민의 세금을 옳게 쓰는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준공영제라는 큰 개념은 적자와 흑자를 통산해서 손익을 계산해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자는 데서 출발했는데 실제로 서울시나 인천시에서 준공영제를 한 10여 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또 문제도 노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원혜영 의원이 주장하는 완전공영제를 크게 공감하면서도 준공영제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완전공영제를 단번에 하려면 뭐 경기도 같은 데는 한 5조 필요합니다. 네, 상당히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영국 런던의 방법이 있습니다. 런던이 완전공영제를 하다가 재정 적자가 하도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노선 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했습니다. 적자 노선과 흑자 노선을 함께 엮어서 입찰을 붙이는 것이죠. 네. 그러면 훨씬 재정도 절약하면서 적자 노선의 문제도 해소가 되고 모럴 해자들을 막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답이 아닌가. 런던이 그렇게 해서 45%의 재정 적자율을 32%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의미의 이제 버스 준공영제를 하자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수도권의 이 교통 체증의 문제는 버스 문제만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네. 버스를 아무리 편리하게 늘려도 경기도민들이 한 200여만의 경기도민들이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하루에 2~3시간을 지금 길거리에 낭비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버스가 늘어나면 교통체증도 그만큼 막히거든요. 도로에 차가 늘어나니까. 네. 네. 이것은 지하철 전철에 대한 투자가 지난 20년간 너무 없었습니다. 전 세계 메트로폴리탄은 대도시권은 다 대중교통의 70%를 지하철 전철이 30%를 버스가 감당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네. 70%를 버스가 하고 있고 30%를 지하철 전철이 있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하철 전철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지하철 전철망을 사업 계획을 다 해서 인정을 하는데 전부 찔끔찔끔 한 해에 200억, 300억씩 돈을 주어서 기술적으로는 5년 걸리면 끝날 공사를 15년씩 합니다. 네. 그러면 공사하는 기간 동안 국민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막상 준공해서 시행할 때는 처음 5년 선 투자는 완전히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녹슬어 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이걸 굉장히 질타를 하고 지적을 해서 분당선 연장선에 한 해에 1,000억, 1,500억씩 우선순위를 정해라. 한 해에 17개 노선에다가 200억씩 논아주는 돈으로
그 중에 5개만이라도 7개만이라도 정해서 하나에 1,000억씩 넣어주면 그러면 5년 내에 끝내고 다음으로 가야지. 그게 옳은 길 아니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수도권이 제일 문제가 체증이 심하니까 저는 수도권의 진접선, 별내선 뭐 이런 지하철선 올해부터 시작한 거 있습니다. 그런 것 경기도 북부 지역이 지금 제일 심각하죠. 그 부분을 5년 내에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하철 전철망을 그물망처럼 확대하고 이걸 급행으로 운행해야 됩니다. 급행으로 하면 수원역에서 영등포 가리봉역까지 20분, 강남역에서 국회까지 17분밖에 안 걸립니다. 네. 그래야 가까운 경기도에서 30분 내에 서울의 중심부를, 먼 경기도에서도 1시간 내에는 갈 수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거는 지하철 전철망과 이 버스 두 개의 바퀴로 가야 되지 하나로는 절대 해결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대주택을 1년에 3만 호 정도를 짓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요. 네. 자, 주로 어디에 지을 생각이시고 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24,000호를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시공사는 거의 제 역할을 못하고 LH공사도 24,000호도 버겁다 지금 재정 적자 때문에 네. 자꾸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는 택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택지 개발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LH공사가 경기도에 땅은 많이 개발해 놓고 그냥 놀려 있는 상태로 몇 년 지난 그런 것들이 많고 거기에 따른 금융 비용을 LH공사가 지금 엄청난 이자를 물고 있거든요. 그거를 금융 비용만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임차해서 거기에 임대주택을 지어 가지고 전대해주자 하는 것이 이제 기본 구상이고 네.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경기도가 시드머니를 내되 리츠 회사 등 부동산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과 함께 해서 그 토지를 매수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임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갖고 하자.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2, 3년 걸립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 전월세 값은 뛰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제 제가 토론회에서도 밝혔는데 이거는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취임하면 바로 제가 착수하려고 하는 것은 그 리츠 금융을 함께 만들어서 그 펀드를 만들어서 그 돈으로 경기도에 지금 미분양 주택만 26,000대가 있습니다. 또 옛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또 몇천 대가 지금 몇천 세대가 미분양돼 있거든요. 건설회사들이 그것 때문에 허겁지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비용 물어주느라고. 그거를 똑같이 금융비용만 물어주는 조건으로 임차해서 그걸 전대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당장의 문제, 당장의 전월세값 급등을 막을 수가 있다. 네, 그런 생각. 알겠습니다. 자, 김진표 후보님 공약 중에 좀 특이한 부분이 경기 북부 평화 통일 특별도 구상인데 물론 이거 설명하시는데도 뭐 몇 시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경기도 북부에 320만이 사십니다. 네. 경기도와 경상남도를 빼고는 제일 많은 인구가 사는데 그런데 경기도 북부가 모든 인프라에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수많은 규제와 적경지역이라고 상하수도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불공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시대 정신인 평화통일 이거를 과연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평화통일의 그 추진 전진기지로서 경기도 북부를 평화통일 특별도로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북부의 낙후된 인프라를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재원을 조성해야겠다. 제가 국무조정실장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하면서 제주도의 관광 목적으로 하는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성공시켰는데요. 그렇죠. 그 핵심은 내국인 면세점이었습니다. 거기서 매년 1,000억씩 이익을 나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DMZ 세계평화공원 김대중 대통령이 주창하셨는데 거기에 내국인 면세점을 만들자. 그걸 몇 개 만들어서 그러면 한 2,000억씩은 이익이 나올 거다. 그 돈 가지고 경기도 북부를 발전시키자. 그런 평화통일특별도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이미 제출해 놨습니다. 네. 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 그 불행한 일이고요. 또 경기도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번 참사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 같은 게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 불감증, 그리고 이 배금주의에 물들어 가지고 생명을 경시하는 생각이 전체에 배어 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옳은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거꾸로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민간 기업과 유착해서 당연히 해야 할 감독을 소홀히 한, 이런 소위 요새 관피아라는 말로 지적되는 이런 적폐가 쌓여 있다. 네. 그것이 근본 원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관피아에 또 지나친 책임을 돌리는 것은 또 다른 부문에서 본인들의 책임을 좀 덜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연설에서 지적을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정부를 거치면서 이 안전에 관한 굉장히 자세한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NSC 안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청와대와 NSC가 맡게 하면서 거기에 사무처 조직에 국가 재난관리 대책, 그래서 긴급 위기관리 대책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남북 간의 전쟁 위협뿐만 아니라 대형 사고에 대한 위협을 많이 해놨고, 그래서 그런지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북한과의 각종의 싸움에서도 다 이겼고 대형 재난도 비교적 잘 수습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노무현 정부가 한 건 모두 없애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없애버리고 뭘 왔다 갔다 자꾸 바꾸기는 했는데, 이번에 제가 팽목항에 가서 지켜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컨트롤 타워가 없이 중구난방이고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한마디로. 그 구조의 책임을 맡은 대원들, 요원들, 전략을 세우고 지휘해야 할 사람들, 그 다음에 가족들, 취재진, 훈수꾼 모두 뒤엉켜가지고 그냥 다 정신 나간 처럼 소리만 지르고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행동은 안 이루어지고. 참, 우리나라가 이 후진국형 인재에 재난구제 대책에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정도뿐인가, 참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이 무책임하고 자꾸 남한테 책임이나 떼어넘기려고 그러고, 물론 야당 책임이 큽니다. 왜 그거를 막지 못했느냐. 긴급 재난관리 대책 그거 없어졌을 때 그때 큰일 난다 이렇게면 그렇죠. 한번 막았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을 반성하고 있고요. 이제 빨리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사고가 터져서 우선 사고 수습 먼저 해야 되지만 국회 차원에서 전문가들, 언론이 또 피해자 가족들이 제기한 모든 문제들 이제 다 쏟아놓고 깊이 토론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 묻고, 정치적인 책임 또 행정적인 책임, 법률적인 책임 물을 건 묻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 만들어야 할 때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국민에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져야 된다. 절대로 미봉책으로 희생양 한두 사람 만들고 책임 관료들한테 떠넘기고 뭐 이렇게 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다 큰 차원에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국가 경영의 근본을 뜯어고치는 대수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일부에 해당하겠습니다만 관료주의도 좀 개혁을 상당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경기도지사를 맡게 되면 또 경기도 안에 관료주의는 또 경기지사의 직접 책임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경기도 안에 관료주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썩은 사과라는 표현을 했는데, 썩은 사과, 관료사회 전체를 사과나무에 비교한다면 이 썩은 사과를 따내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과까지 옮겨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민은 썩은 사과를 잘못 도려내다가 서툰 사람이 하게 되면 사과나무 전체를 베어버리는, 관료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매도해서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이런 유를 범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사회의 119 구조대라든지 또 박봉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다가
또 그냥 필요로 사망률이 제일 높은 그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또 벽지에서 교사들 좀 훌륭한 공직자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관료사회를 속속들이 잘 아니까 이 소위 관폐하로 비판받고 있는 관료사회의 개혁을 경기도에서부터 어떤 모델로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생각한 것은 도지사가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문제를 모든 점을 고려한 한층 높은 차원에서 판단하는 기구를 두고 네. 이것을 두는 이유는 관료 개혁한다 그러면 옛날 삼천교육대식으로 어느 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 폭력적 개혁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전문가들과 토론해서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법과 제도로 또 경기도에서는 조례로 그걸 만들어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 놨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유야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고발하고 시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저는 그래서 일종의 옴부즈만 같은 것을 이 시민 감사관 제도로 만들어서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피드백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관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경기도에서 관료사회를 가장 잘하는 제가 이걸 잘 정리해서 만들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좀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네. 다른 시도로 좀 네. 이렇게 보내주고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선거 전망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여당 후보한테 좀 밀리시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남은 시간 동안 역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한 10%까지 다가왔죠. 저희 캠프에서 자체로 해본 여론조사는 훨씬 더 접근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은 한 달 전부터 사실상 남경필로 후보가 확정됐고 저희는 어제까지도 누가 될지 모르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기 때문에 네. 이제 후보가 하나로 정해져서 1대1 구도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접근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특히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전에서는 소위 이제 남경필 후보도 좋은 정치인이죠. 이미지 관리를 잘한 좋은 정치인인데 그러나 구체적인 선거 공약을 놓고 서로 깊이 있는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지다 보면 경기도민들께서 누가 경기도지사를 더 잘할 수 있느냐 실천 능력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해 주실 거고 그러면 저는 지난 20년간 경기도를 위해서 일해온 성과 측면에서나 또 이번에 제가 매니페스토적으로 만든 그 5+1로 대표되는 그 정책 공약 이것이 실천 계획표니까 도민들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손에 잡힐 수 있는 실천 계획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남경필 후보와 경쟁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이제 투표율이 뚝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야당이 불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혹시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큰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이나 또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세월호를 이유로 이 선거 캠페인을 자제하자 뭐 이런 또 분위기도 있으니까 야당으로서는 참 힘든 선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세월호 같은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선거와 정치에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언론이 좀 더 깊이 참여하고 개입하고 매일 총론의 정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구체적인 생활 정치에 안심 사회 만들어내는데 그 한 분 한 분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깊이 있는 토론의 정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캠페인이나 이런 거는
뭐 좀 못하더라도 오늘 저하고 남경필 후보하고 이제 처음 하게 됩니다만은 매일같이 이런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인데 한겨레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또 현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잘 아십니까? 어떤 관계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뭐 국회에서 이제 정치하면서 몇 번 뵙고요. 제가 우리 당의 기독신의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네. 국가조찬기도회라는 걸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 연이어 제가 그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관례상 야당이 합니다. 네. 그때 이제 끝나면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서 식사를 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그때 딱 한 번씩 두 번 만나서 제가 첫 해는 남북 교류 협력 이명박 정부 참 실패했다. 자신이 없으면 우선 각 종교의 종교인들이라도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할 것 없이 종교인들이 선교 목적으로 유엔 헌장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북한에 접촉하는 걸 왜 막냐 그거를. 그건 백해무익한 일 아니냐. 그거를 제가 강하게 얘기했더니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조금 풀어졌는데 아직도 그렇군요. 네. 그런 저 정도의 인연이 있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에 받았던 기대보다는 확실히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국민들 또 야당하고 소통을 하는데 참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당신이 자라온 성장 배경과 학습한 정치의 내용이 박정희 대통령 그 시대 1970년대에 네. 맞는 그런 정치 패턴을 이제 그것이 당연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때 우리 국민의 평균 학력이 한 중졸 정도라면 지금은 평균 학력이 아마 대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평균 학력이 뭐 엄청 높아져 있고 네.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이나 언론이나 국정의 다양성, 민간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 이런 선진 사회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70년대식의 낡은 정치하는 행태로 그 방법으로 이게 하려니까 인사에 실패하시는 게 아닌가. 어떻게 수첩 인사에 의존합니까? 그런 인수위 같은 곳에서 그 새누리당과 생각을 같이 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을 다 추천받아서 그 인재 풀을 구성해서 항상 스탠바이 시켜두고 거기서 팀을 만들어서 아주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사람을 뽑아내도 실패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참여정부나 김대중 정부에 크게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 중에서 제가 기회가 되면 김진표 후보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규제개혁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암덩어리라고 표현을 했고요. 규제개혁을 위해서 뭐 끝장 토론까지 하고 했는데요. 자, 관료를 오랫동안 하셨고요. 또 규제에 대해서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 김진표 후보님이 보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규제개혁 의지 평가를 좀 해주시고요. 그런 방식으로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건지 또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규제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가 있습니다. 좋은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왜 생겼습니까? 안전, 안심에 관한 규제가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고 네. 그렇게 만들어진 규제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전과 안심에 관한 그런 규제들 이것은 경제에도 많습니다. 그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는 철저히 지켜져야 하고 선진국일수록 더 강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규제를 보면 그거를 마구잡이로 허물려고 하는 거거든요. 큰일 날 일이죠. 네. 대표적인 예가 경제민주화를 규제 완화라는 이유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새로운 실패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심각한 양극화가 빚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MB 정부 5년 동안 너무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모두 요구했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최우선으로 삼다가 당선되니까 그 소리는 일체 없애고 규제 완화만 하니까 마치 경제민주화를 규제 완화의 차원에다가 매몰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국가 경영의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잘못 가는 것입니다.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별해야 하고요. 그러나 나쁜 규제는 예를 들면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37년간 계속됐는데 네.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르는 규제 그 환경이 전혀 바뀌었습니다. 경기도가 예를 들면 북부 같은 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돼 있고 남부에서도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수도권 전체가 정비계획법에 묶여서 이제 발전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규제 때문에 수도권에 밖에는 안 되는 아주 첨단 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급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때문에 수도권밖에 안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그 규제 때문에 지방은 당연히 안 가고 수도권도 안 오고 결국 다 외국으로 가는 이건 나쁜 규제죠. 그런 규제는 풀어야 돼요. 그런 규제들을 푸는데 일방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풀어야 된다. 저는 이것이 수도권의 새 후보 그리고 안희정 충남 후보 네. 이런 이런 사람들이 다른 16개 시도지사 후보와 함께 협의하고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다른 후보들과 함께 규제와 관련한 규제 완화와 개혁에 관한 좋은 공약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정치적인 질문 한두 가지 좀 드리겠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같이 떨어지거나 정치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생긴 게 이제 2달째 됐죠? 네. 2달이 됐는데 그 새정치를 채워 넣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고 그 중에 한 달은 세월호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시간과 그런 기회를 이제 양보해야 했으니까 네.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정치의 참 모습을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끼게 보여줘야 지지율이 야당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느끼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기회는 이번 지방선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열심히 뛰는 과정에서 그 진정성과 실천 능력을 인정받으면 야당에 좋은 인재들이 많네. 이렇게 해서 새정치민주연합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김한길 대표도 안철수 대표도 우리 제 경기도지사 선거에 적극 좀 지원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직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더 국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진보정당에 관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의 경우에 진보정당하고 선거연대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깊이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네. 또 대선에서 많은 국민들이 MB 정부가 워낙 실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권이 교체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전체를 복기를 해보면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야권 단일화에 너무 매몰되어서 수권 능력이 있는 야당이라는 그 실체적 능력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 때 제가 안철수 대표 보고도 강력하게 주장했더니 그걸 받아들여 주셨던데 자,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성찰적 진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가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치열하게 싸움해서 야당의 싸움은 잘해왔는지 모르는데 이 진영 논리 싸움에만 매몰되니까 민생 문제 해결에는 무능한 야당이라는 싸움은 잘하는데
생활 정치 문제 해결에는 무능한 야당이라는 이런 평가가 우리한테 더 씌워져 있다. 그래서 진보 정당 정치 세력이 먼저 우리가 그런 잘못한 게 뭔지 성찰적 진보를 해서 우리 진보 세력이 이 틀 속에 하나가 돼야 된다. 네. 그러고 당연히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니까 합리적 보수를 함께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런 통합의 정치를 가야 한다. 이걸 저는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 큰 원칙과 틀 속에서 앞으로 이 야권 간의 선거 연대라든가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질문을 몇 가지만 한 두세 가지만 네.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또 관료 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어느 쪽이 좀 더 체질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료 생활할 때는 관료 생활이 체질에 맞는다고 생각했었죠. 네. 관료 생활의 장점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큰 머리를 맞대고 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해서 성과를 만들었을 때 제가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책임을 맡고 성공시켰을 때 또 월드컵 그 경기를 총지휘해서 성공시켰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제약이 많고 틀에 박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또 관료적으로 변할 수 있고 그런 이제 단점이 있지요. 근데 정치권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죠. 그냥 말만 해놓고 뒷책임을 안 지는 것이 일반적인 여든 야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지금 정치하면서 무책임한 정치인 안 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직 생활도 오래 하셨고요. 또 정치도 오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지금 새로 공직이나 또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한테 일종의 조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공직이나 정치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덕목들을 갖춰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직이나 정치인이나 다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녹을 받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직업을 한국에서는 선비라고 불렀죠. 그렇죠. 이 선비는 공인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공인정신이 있어야 되고 이 공인정신을 갖춘 사람만이 그런 자리에 직업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공인정신이 근본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직업은 선택의 기회가 자꾸 오게 됩니다. 인사이동 때나 직업을 선택할 때나 어떤 출마를 선택할 때나 이 선택의 기회가 올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거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항상 중요한 것은 옳고 바름에 따라서 옳고 틀림, 이게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 이거로 선택해야지 눈앞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하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몇 차례 경험했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님 임기 마지막 해 제가 재경부 차관하고 있을 때 대통령님께서 저를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떠나가시는 대통령 마지막 보시면 네, 당신도 끝난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때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다. 선비가 그럴 수가 있냐. 대통령님이 찾으시는데 내가 존경하는 대통령인데 모셔야지 하고 가서 제가 그게 최고로 인생에서 잘한 선택입니다. 네. 왜냐하면 월드컵 책임을 맡아서 성공시켜서 김대중 대통령님도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박수 받으면서 갈 수 있도록 잘 모셨고 대한민국도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리고 저도 또 정치적으로 그 뒤에 이제 노무현 참여정부로 이어져서 많은 또 기회가 있었어요.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주시고.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네. 저희 한겨레 신문 독자들하고 한겨레 TV 시청자들한테 간단히 인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벌써 26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한겨레 TV 시청자들께서도 이렇게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겨레 신문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 참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모두가 주주인 그런 언론이라는 점에서 더 신뢰가 가고 애착이 갑니다. 저도 한겨레의 주주로
계속해서 남고 또 많은 분들이 한겨레 주주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 언론의 소금과 빛 역할을 한겨레가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겨레가 마련한 6.4 지방선거 특별기획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와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송한영이었습니다.